오늘은 정말 케이팝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뉴진스와 어두어 분쟁, 그중에서도 가장 폭발적인 새로운 국면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사실 이 분쟁의 시작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민희진 전 대표랑 모기업 하이브 간의 경영권 다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집중할 이야기는 이 갈등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바로 그 뉴진스 템퍼링 의혹이라는 게 사실은 자신과 무관하고 오히려 한 멤버의 가족까지 연루된 거대한 주가 조작 사기극이었다라는 폭로거든요. 맞아요. 가해자로 지목됐던 사람이 갑자기 사실은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선언한 셈인데 이게 정말 충격적이죠. 그렇죠. 단순한 연예계 분쟁인 줄 알았더니 이게 금융 범죄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순간이니까요. 과연 이 주장의 실체는 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케이팝 산업에 어떤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건의 발단부터 다시 짚어보죠. 모든 건 템퍼링 의혹에서 시작됐잖아요. 네, 템퍼링. 예, 계약 기간이 남은 아티스트한테 다른 회사가 몰래 접촉하는 행위. 피프티 사태 때문에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아는 단어죠. 그렇죠.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하려고 했다. 즉 템퍼링을 시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그런데 민희진 전 대표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프레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법률 대리인인 김성홍 변호사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런데요. 뉴진스 템퍼링이라는 건 애초에 없었다. 없었다. 네. 이 사건의 본질은 코스닥 상장사인 다보링크의 주가를 띄우려던 어떤 특정 세력, 그러니까 박모 대표와 뉴진스 멤버 혜인의 큰아버지인 이모 씨가 꾸민 사기극에 가깝다는 거예요. 와, 멤버 가족의 실명까진 아니지만 직접 거론이 됐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민 대표는 자신도 그 사기극에 이용당할 뻔한 피해자 이런 입장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자료에 나온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2024년 9월에 혜인의 큰아버지 이 씨가 민 전 대표한테 연락을 해요. 네. 그러면서 다보링크의 박 대표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이 씨의 말은 이거였죠. 하이브랑 갈등이 깊어 보이는데 이 사람을 만나서 화해 방안을 논의해보는 게 어떠냐. 잠깐만요. 모 회사와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왜 제3자, 그것도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상장사 대표를 만나라고 하는 거죠? 시작부터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민 전 대표 측이 나는 속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예요. 아, 당시에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갔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박 대표와 이 씨가 하는 이야기는 화해 중재랑은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민희진이 하이브를 나오면 방시혁이 어두워를 팔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이런다거나 어이구. 5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는 둥 템퍼링으로 오해받을 만한 이야기들을 그쪽에서 먼저 막 꺼냈다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 민 대표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주가 조작 사기극이라는 주장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들이 미니진과 뉴진스라는 그 이름값을 이용해서 주가를 띄우려고 했다 이런 의심 때문이에요. 실제로 케이팝 시장에서는 어떤 유명 프로듀서나 아이돌 그룹이 특정 회사랑 접촉했다 이런 유머만으로도 주가가 막 요동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이 자신과의 만남 자체를 투자 유치나 사업 홍보용으로 쓰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어요. 아, 그 유명한 메시지지요? 네. 민 전 대표가 나중에 이런 루머에 대해서 혜인의 큰아버지 이 씨에게 항의를 하니까 이 씨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애초에 어두워 나오길 내가 건의했었고 뉴진스 아이들 데리고 나오려고 상의했으나 민 대표 거절, 그걸로 끝난 것 아닌지. 와, 그러니까 멤버들을 데리고 나오자고 먼저 제안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 아니었냐고 딱 못을 박는 내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봐라, 템퍼링을 기획하고 멤버들을 데리고 나오자고 먼저 제안한 건 내가 아니라 이 씨 측이지 않느냐 이렇게 역공을 펼친 거죠. 와, 이건 정말 프레임 전쟁의 판을 완전히 뒤엎는 한 수네요. 지금까지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가해자 이런 구도였는데 이 폭로로 순식간에 자신을 거대 자본과 결탁한 세력에 이용당할 뻔한 순진한 창작자 이런 피해자 구도로 재설정하려는 시도잖아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모든 책임을 외부 세력하고 멤버 가족한테 넘기면서 자신은 그저 뉴진스를 지키려던 선한 관리자였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죠.
이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건의 본질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정말 폭발적인 부분은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사개극의 그림자를 하이브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더 무서운 주장이 나왔거든요. 네, 바로 하리와 하이브이 모든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거나 심지어 이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입니다. 이건 정말 양측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났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거가 뭔가요? 그냥 뭐 심증만으로 주장하는 건 아닐 텐데요. 시점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는데요. 민 전 대표가 문제의 다버링크박 대표를 만나기 바로 하루 전 2014년 9월 28일에 하이브의 이재상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민 전 대표 측 주장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재상 대표가 먼저 테라사이언스, 다버링크 같은 회사 이름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건 좀 소름 돋는데요? 그러니까 하이브 임원이 어떤 회사 이름을 언급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전혀 다른 경로로 만난 사람이 똑같은 회사 이름을 꺼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딱 들어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민 전 대표는 이 회사들 이름을 하이브의 이재상 대표를 통해 처음 들었고 다음 날 해인의 큰아버지가 주선한 자리에서 똑같은 이름을 또 듣게 되자 이게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일 수 있겠다. 이런 의심을 품게 된 겁니다. 와, 그래서 민 전 대표 측은 이걸 하이브가 뉴진스 템퍼링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 상황을 이용하고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와.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하지만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의문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외부 투자자를 만난 건 사실 아니냐. 자회사 대표가 모 회사 몰래 그런 만남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 하이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이브의 핵심 방어 논리이자 공격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하이브 입장에서 보면 화해 방안 논의라는 민 전 대표의 해명 자체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겠죠. 자회사 대표가 모 회사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왜 제3의 상장사 대표를 그것도 멤버 가족의 소개로 만나야 하는지 그 과정 자체가 경영자로서의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이렇게 공격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죠. 의도가 어쨌든 그 만남 자체가 배신 행위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그 만남의 의도를 두고 정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겁니다. 민 대표 측은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할 것이고 하이브 측은 명백한 템퍼링 시도였다고 맞서겠죠. 물론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툴 일이라며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고요. 이제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신실 공방의 영역으로 들어선 셈입니다. 이 전체 상황을 보고 있으면 프로듀서와 소속사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아티스트라는 구도가 피프티 사태를 떠올리게 해요. 왜 이렇게 케이팝 산업에서는 비슷한 성공 신화 뒤에 비슷한 분쟁이 반복되는 걸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이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한 칼럼이 흥미없더라고요. 네, 전영준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의 칼럼인데요. 두 사건의 가장 큰 공통점으로 프로듀서와의 깊은 유대감을 꼽고 있어요. 유대감? 네. K-팝 시스템에서 프로듀서는 단순히 곡을 만드는 사람을 넘어서잖아요. 그룹의 컨셉, 음악적 방향성, 심지어 멤버들의 스타일링까지 그룹의 정체성 자체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거의 뭐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는 거군요. 특히 어린 나이에 데뷔하는 멤버들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법인인 어도 소속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신들을 발굴하고 키워준 자연인 미니진의 아이들로 생각할까요? 아, 평소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되지만 회사와 프로듀서 사이에 갈등이 딱 터지면 멤버들은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 분석이 굉장히 와 닿네요. 결국 멤버들이 감정적으로 연결된 프로듀서의 편에 서게 되면 법적 계약으로 묶인 회사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법의 문제로 비화되는 순간이죠. 네. 프로듀서 입장에서도 이 그룹의 성공은 99% 나의 기여다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이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뒀을 때 처음 계약했던 보상이나 대우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런 감정적, 금전적 불만이 쌓이다가 결국 터져 나오는 겁니다. 결국 법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버리는 건데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법적인 쟁점, 특히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조항 자체의 모호함도 문제라고 지적하더라고요. 네, 서울경제 기사에서 잘 짚어줬는데요.
원래 이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은 2000년대 후반에 불공정한 노예 계약으로부터 약자인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취지의 조항이었어요. 아, 원래는 그랬군요. 네, 회사가 정산을 제대로 안 해주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때 연예인이 계약을 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거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거군요. 완전히 달라졌죠. K-팝 시장이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이제는 아티스트가 약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그룹 하나의 가치가 수천억 원에 이르다 보니까 이 신뢰 파탄 조항이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되거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외부 세력이 아티스트를 빼가려는 시도에 악용될 소지가 생겼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도 이 조항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다고요? 맞아요. 법원도 이런 시장 변화를 인지하고 신뢰관계 파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단순히 믿음이 깨졌어요, 서운해요 같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만으로는 절대 계약 해지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수 추의 소송에서는 소속사가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계약 위반 사항, 즉 귀책 사유가 입증됐기 때문에 추가 이길 수 있었어요. 아, 뉴진스 분쟁 1심 판결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네요. 그렇죠. 뉴진스 분쟁 1심에서 멤버 측이 우리가 믿고 따르던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 하는 것은 신뢰관계를 파탄내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걸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았어요. 아, 그건 경영상의 판단이다. 네. 그건 회사의 경영상의 판단일 뿐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불이행한 건 아니라고 딱 선을 그은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쟁의 이면에는 K-팝의 눈부신 성공이 낳은 성장통, 즉 프로듀서의 역할과 보상 문제, 아티스트의 정체성 혼란,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표준 계약서의 허점 같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뉴진스 분쟁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템퍼링 배우설을 중심으로 사건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한 템퍼링 의혹이 한 멤버의 가족과 특정 기업이 연루된 주가 조작 사기극이라는 주장으로 뒤바뀌면서 이제 이 사건은 연예계를 넘어 금융범죄와 기업 분쟁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훨씬 복잡한 싸움이 되어버렸네요. 네, 한 콜람의 지적처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 법적인 문제를 감정적으로 풀려고 하고 감정의 문제를 법적으로 풀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법과 감정, 계약과 신뢰 사이에서 관련된 모든 이들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여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이 복잡한 사안의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좋은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처럼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과 신뢰, 창작자의 자존심, 그리고 거대 자본의 냉정한 논리가 충돌하는 K-팝 산업의 갈등 속에서 과연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윈윈 해법은 정말 존재할 수 없는 걸까요?